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 낯익은 존재일 것 같은데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011년에 검찰 개혁에 대한 책을 썼던 분인데요. 다음 달에 이번에는 경찰 개혁에 대한 책을 낸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힘을 쏟고 있는 검찰 개혁 시즌 2에 대한 쓴소리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문제 의식인지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인혜입니다. 네.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이 2011년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그 같이 이제 책을 예.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10년 만에.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꼭 예. 10년 만에 이번에는 경찰을 생각한대요. 예. 자, 왜 경찰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 이 권력기관 개혁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찰과 검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력기관이고 또 여기에 더하자면 이제 국정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하면서 경찰 개혁도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도 함께 이제 이루어져야지 권력기관이라는 이 세 가지 권력기관이 이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의 자유와 안전이 좀 더 이제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2018년도 6월 달에 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께서 합의를 할 때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자치경찰제를 같이 시행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의 대표적인 과제인 자치경찰제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합의를 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혁을 균형적으로 서로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검찰개혁은 상당한 부분 법률 제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개혁 부분은 그 합의문에 아주 좀 미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균형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신지 좀 이제 감이 오는데요. 일단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여쭙고 갈게요. 예. 일단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예, 일단은 뭐 감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자질구레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외하고 나서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태로 이제 수사권이 이제 정리가 되었죠. 네.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네. 검찰은 기본적인 형태로서는 기소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면서 일부 뭐 상당한 범위, 제법 많은 범위이긴 합니다만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큰 틀에서는 또 방향이 잡혔다. 네. 그 다음에 또 공수처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이제 있어왔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설 수사기관이 생겼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이제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에 약 65년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체제를 이제 바꾼 것이고 공수처 부분은 뭐 1996년도에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니까 이것도 약 이제 25년 정도 이렇게 되어 온 것들이죠. 이러한 과제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과제들을 다 처리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한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이 좀 더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는 형태로 좀 더 나아가야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좀 더 안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고 또 법무부 장관이 한국 최고의 이제 법률가가 또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법무 행정의 질을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도적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내용을 채우는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현장에서 해나가면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잠깐 이제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검찰개혁 시즌 2라고 해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이제 그 공소총으로 바꾸고 이제 그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6가지 수사 기능을 남겨둔 것을 떼가지고 수사청을 설치한다. 이런 지금 방향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지금 갑자기라기는 좀 그렇고 일단 이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원칙적인 방향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수사권으로서 기소권을 이제 견제하도록 하고, 그다음 기소권으로 또 수사권을 견제하는 예. 그런 형식의 그런 그 원칙은 이제 타당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서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던 것이죠. 다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좀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세련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6월 달에 두 장관의 합의를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단 결론이 난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이제 수사청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제 절차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시기상으로 지금 제도 개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직을 좀 안정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검찰 조직이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먼저 수사에 집중되어 있던 검사들이 이제 공소 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검찰 수사관들도 많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경찰도 역시 그에 따른 제도 개혁에 따른 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 변화된 제도에 맞춰서 조직을 이렇게 새롭게 출범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죠. 이 부분을 먼저 좀 해야만이 안정적인 이제 계획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약간 제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권력기관이 커지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물론 가능성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총량이 동결되는 형식, 동결되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관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그에 대한 확실한 견제 장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히 돼야만이 이 기구가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작아서 제대로 기능도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2018년도 6월 달에 했었던 그 약속 정도의 프로세스, 그다음 시기적으로 조직을 안정시켜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권력기관의 총량을 동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경찰 개혁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경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요건은 뭐라고 보세요? 역시 경찰 개혁은 이제 경찰의 이제 본질을 좀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검찰 개혁이 검찰의 본질을 좀 바꾸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검찰이 이제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한국 형사사법을 지배하는 기관에서 이제 기소를 중심으로 한 기관으로 바꾸듯이요. 네. 그러면 경찰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본다면은 역시 중앙집중형 국가경찰제 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앙집중형 국가경찰제를 이제 분권형 자치경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계적으로도 다 자치경찰이 기본 경찰의 형태이고 국가경찰은 그 자치경찰이 다루기 힘든 그런 문제들 그리고 종합적인 또 그 정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민생 치안은 이제 자치경찰 그렇습니다. 분권형 자치경찰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민생 치안 중심의 전문경찰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인권을 중시하는 또 인권 친화적 경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중앙 집중이 되면 아무래도 시국 치안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어왔던 것이죠. 시국 치안이라든가 정권 안보라든가 네.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분권형 자치경찰이 되면 정치적 중립도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확보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핵심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안착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좀 너무 느리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약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평가가. 예, 그렇습니다. 이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던 경찰개혁 방안이었죠. 물론 이제 해방 직후에 경찰을 창설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던 거는 4월 혁명 이후에 국회에서 경찰 이제 위원회가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한 번씩 검토가 다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주정부라면은 당연히 자치경찰을 좀 더 크고 좀 더 과감하게 하는 방안을 다 고민을 한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개혁 방안이고요. 세계적으로도 다 이 이제 경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흐름에도 맞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자치경찰제 도입이 미약한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예. 발표에 의하면은 역시 그 이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조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인사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설명을 하셨죠. 경찰 공무원들의 어떤 그 신변에 그러니까 저기 이동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경찰이 모두 다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치경찰이 되면 자치경찰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겠죠. 지방 공무원이 예.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미 검토가 되었던 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새로 신규로 자치경찰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자치경찰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원자들. 예, 자원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자라는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그냥 힘있게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로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크고 예. 좀 더 이제 근원적인 계획을 좀 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다만 이번 정부의 이제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는 논의만 무성했고 법안만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게 됐든 간에 법률 제정을 통해서 어쨌든 출범을 했다는 것은 또 상당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그러한 개혁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국가수사본부는 자치경찰과 함께 가면은 매우 좋은 그런 형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수사본부만 있으면은 자치경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수사본부면은 또 하나의 중앙집중형 예. 그러한 이제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자치경찰로 같이 가면은 그 자치경찰을 그 자치경찰 내에서 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서로 분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자치경찰이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범죄나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와 같은 형태 또는 국가경찰이라는 형태 이런 데서 처리를 하면은 담당을 하면은 좋은 그런 서로 보완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좀 늦어지면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가수사본부가 가면 오히려 비대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막강해지는 것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예. 좀 이제 현재 그 제도만으로는 조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 법률만으로는 조금 그 예상하기 어렵고 그 법률 이후에 그렇게 실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현장에서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느냐 하는 것들을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 꼭 그 뭐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그 행정경찰을 하시는 분들이 수사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것은 여전히 국가수사본부라 이름을 하든 아니면은 뭐 자치경찰로 또 내려가든 이렇게 권한이 이양되든 간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굉장히 좀 견지해야 될 원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좀 아직은 좀 낯설잖아요. 예. 이제 미국의 FBI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 미국 FBI는 이제 연방범죄를 그렇죠. 하는 것이니까요. 예. 우리로 치면은 그 이렇게 봅니다. 자치경찰이 수사를 다 하고 그러나 그 자치경찰이 하지 못하는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범죄라든가 그렇죠. 조직범죄라든가 마약 그다음에 뭐 마약이 이제 국제범죄가 많이 관련돼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대공 보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경찰이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필요성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예. 자치경찰이 해야 될 것 그다음에 국가경찰이 해야 될 수사의 내용은 또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국가수사본부가 예를 들어서 그 비대화되면서 또 과거의 악몽을 재현시키는 어떤 주범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지 장치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돼 있다고 평가하세요? 그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조금씩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예.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외부 인사로 하여금 그 이제 외부 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네. 일단은 그 제도가 만들어졌고 또한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정도의 뭐 위험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만 또 경찰청장의 또 경찰청장의 지위가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뭐라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아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과거에 이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가 됐던 경찰. 예. 이런 것이 재현되면 큰일 아니냐 이런.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희망적인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예. 2016년도 촛불혁명 당시에 경찰이 평화 시위에 대해서 평화적 대응을 하면서 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2017년에 경찰이 또 적극적으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체 개혁 과제를 많이 발굴하고 또 많이 실천을 해왔습니다. 예. 금경수 사건 조정 과정에서도 아주 열심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혁 역량도 좀 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훈련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과거처럼 이렇게 회귀한다든가 이런 그런 위험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름대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은 또 예. 현실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좀 마무리해서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예. 이제 내용을 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장관만큼 중요한 자리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데 민정수석은 리더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어떤 취지인지도 궁금하고 지금 당장 불거진 게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뭐 검찰 개혁을 하는데 리더십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뭐 다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이 어쨌든 간에 잘 호흡을 맞춰야 되고 또한 이제 검찰의 그 총수인 검찰총장하고도 다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야지 잡음 없이 그다음에 분란 없이 부드럽게 이제 개혁이 되고 그 부드러운 개혁은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편안함을 줄 텐데요. 네. 지금은 좀 그게 안 돼서 좀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뭐 꼭 저는 뭐 이렇게 시사를 평론할 입장을 못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자신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제와 관용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자제와 관용. 예, 자제와 관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한을 100% 다 행사하는 사람이 꼭 강한 리더십을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또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밀고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제와 관용은 특히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권력기관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죠. 이게 법률상으로는 그렇죠. 권한이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실에 들어가 보면 권한은 항상 중첩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고 또는 공백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검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서로 다른 얘기 갖고 나와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자제와 관용이 참 필요한 시기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신현수 수석의 사퇴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벌써 후임 하마평 기사를 실었던데요. 거기에 교수님 이름이 있던데 혹시 연락이 있었습니까? 이게 참 저는 뭐 보시다시피 이게 책을 쓰고 네. 이렇게 방향을 좀 잡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김인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